환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환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2022년 올해 신년 세계 경제 전망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경기 회복 흐름은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네. 이걸 이어가겠습니다만은 한계점은 뚜렷하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IMF하고 OECD하고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네. 신년 경제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통점으로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공통적인 지금 지적입니다. IMF는 올해 경제 성장률 작년보다 1% 하락한 4.9%를 했고 OECD도 한 4.5%로 똑같이 하락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모든 웬만한 국가들만 선진국마다 다 너무 심하잖아요.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 코로나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오미크론 변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올해 지금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주요국의 부채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강대국들 갈등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심하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유가하고 천연가스, 에너지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배럴당 한 80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 부분도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기로 목표를 다 설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화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경제에 생각보다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점이 뚜렷한데 특히 미국 개별 국가를 좀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은 이 올 신년에 상반기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GDP 성장률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상반기에만 6%에서 2%로 줄어드니까 상반기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요소들이 미국에 상반기 집중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지수도 그렇고 미국이 과연 금리 인상을 조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상반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가장 큰 문제점이 러시아예요. 네. 유럽의 에너지원 특히 가스는 40% 이상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차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에너지 가격, 에너지 대란 이것이 유럽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12월 달 작년 12월 달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5배 상승했습니다. 한 달에. 5배요. 예, 이것이 큰 좀 위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중국을 또 보더라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잘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네. 근데 이 제로 코로나가 한쪽으로는 긍정적이겠지만 경제 활동에 얼마나 크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로 코로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 유동성도 있고 그래서 중국도 작년에는 8% 성장률이었는데 올해는 5% 성장률로 지금 상당히 하향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네네.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2022년 신년 세계 경제 전망을 쭉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년 지구촌 주요 정치 안보 외교 이슈는 또 어떤 게 이것도 있을까요? 한번 살펴봐야 예. 됩니다. 경제 이슈를 봤는데요. 예. 올해는 왜 이렇게 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외교 이슈도 너무 많으십니다. 네네네. 당장 1월 10일 다음 주부터 1월 10일부터 방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고위급 안보 협상을 시작하거든요. 네. 1월 10일부터입니다. 되게 빠르죠. 그만큼 상당히 급해요. 네네. 여기서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문제가 해결될지를 봐야 됩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안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하고 한 약속을 좀 지켜달라고 해야 침공 안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토, 미국하고 서유럽 중심의 안보기구가 자꾸 러시아 쪽으로 옮겨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1월 10일부터입니다. 2월 4일 되면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보 이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기에 미국, 일본, EU하고 영국이 전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거든요. 예. 보이콧 선언하는 이유가 신장 위구르의 대부분 그 자치구의 그 인권 문제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홍콩 인권 문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이게 외교 안보 이슈로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제도 과연 외교적 보이콧이 어느 정도 선일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들으면 프랑스로 넘어가면요. 마크롱 대통령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벌써 4년 됐습니다. 4년 대가 넘어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마크롱 대통령 재선될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예. 근데 그게 강력한 도전자가 있습니다. 네. 여성
프랑스 최초의 여성 지금 강력한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페크레스인데 발레리 페크레스가 54세의 관료 출신에 지금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명이 프랑스의 메르켈이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짜고 있어요. 나는 반은 메르켈이고 내 몸의 반은 마가렛 대처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5월에 되면요. 필리핀으로 넘어가 보면 필리핀 우리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마르코스 그 필리핀 유명한 독재자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53%입니다. 오.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마르코스에 이어서 아들 마르코스까지 대통령이 될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로 넘어가면은 브라질로 가보면요. 네. 우리 브라질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보우소나루 현직 대통령이 극우파 정책을 너무 많이 펼쳐갖고 네, 네.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 남미 트럼프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이번에 대선이 지금 나서는데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룰라 전 대통령. 대통령입니다. 네, 네. 그 룰라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좌파를 대표하는 룰라 전 대통령하고 우파를 대표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하고 현 대통령하고 지금 선거가 있고 그게 10월입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또 3년임의 도전이라기보다는 3년임의 지금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올 가을에 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 2년마다 한 번씩 중간 선거 합니다. 네. 이 11월 달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인기가 없다고 보지 없잖구나.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11월 달에 과연 공화당이 다수당의 그 의회 다수당 자리를 다시 차지할지 이게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숨가뿐하네요. 네. 2022년 자, 첫 번째 국제시장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글자로 저는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 어떻게? 지구촌이 술렁술렁 하고 있다. 술렁술렁.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프랑스 얘기 잠시 하셨는데 지금 유럽의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돌파를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까지 돌파를 했는데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럽이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 지역이고 국가들이거든요. 네. 유럽의 확진자가 지금까지 1억 명이 넘습니다. 아유. 전 세계 확진자가 3억 명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 한 지역의 확진자가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전 세계 확진 3분의 1 이상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유럽에서 지금 어떤 방역 조치도 다 강화하고 네. 봉쇄 조치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연말하고 연초에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그쪽에 그 백신 강제와 반대, 네. 더 이상의 봉쇄 정치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국가를 이끌어가는 행정가들도 무조건적인 봉쇄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유럽에서요. 네네. 근데 프랑스를 보면요. 프랑스 그 인구 우리 한국보다 크게 많지 않지만은 지금 1,000만 명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확진자 1,000만 명.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000만 명이 지금까지 가입한 나라들 미국하고 인도, 브라질 이 정도 러시아거든요. 네. 인구 대국들이란 말이죠. 근데 프랑스가 여기에 1,000만 명 돌파한 나라에 가입을 했는데 하루 22만 명이 확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큰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너무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대선이 4월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물쭈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술 더 떠는 것이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1월 중으로 학교 수업을 다시 재개하고 직장인들 출근을 재개해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왜 저럴까? 저는 참 걱정입니다. 신년부터 저렇게 방역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독일로 건너가 보면요. 독일의 보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의 사무소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유창이 다 깨지고 이제 시위에 끝나지 않고 봉쇄 조치를 한 번 더 강화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어요. 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다 깨부수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백신 반대론자들이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협박하는 이메일도 보내고 거기 사무실 앞에다가 낙서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낙서 내용을 보니까 보건부 장관이 아니라 질병부 장관이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살인자다. 그리고 당신은 사이코패스이다. 이렇게 막 낙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보건부 장관이 SNS에다가 정부의 정책을 안 믿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행동을 하니까 너무 슬프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유럽이 이러면 안 되는 게요. 우리 그 14세기의 패스트 흑사병 기억하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때 유럽을 강타를 해서 그때 유럽 인구가 4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1억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인구가 30% 이상 사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도 유럽 국가들 중에서요, 그 밀라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자가 극도로 적었거든요. 네. 그때도 밀라노가 그게 벌써 14세기니까. 네. 근데 그때도 방역 조치를 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철저하게 그 사망자는 시신을 철저하게 처리하고 비록 천이지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같은 걸로 철저하게 밀라노가 거기서 앞서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가 유럽에서 전체 지역에서 제일 작은 그런 경험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처음 확산됐을 때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철저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유럽 지역들은 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또 뉴욕입니다. 사실 뉴욕도 지금 뭐 미국도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확진자. 그런데 코로나 봉쇄 이제 그만해가지고 신년맞이 행사하는데 15,000명이 참여했다고요? 아 참, 이 뉴욕이 지금 앞서가는데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그래도 지난 12월 31일 날 신년맞이 축제 이런 걸 축소하거나 취소하거나 했거든요. 네. 이 와중에 뉴욕은 대표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도시가 되겠다고 이제 코로나 극복 모범 도시, 시범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왜 그동안에 유명했던 볼 드롭이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네. 떨어지는 그런 행사를 31일 날 강행했었는데 작년에는 겨우 수십 명 참석했거든요. 사실상 행사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올해는 15,000명이나 초대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31일 날 공교롭게도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45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했었는데 행사를 강행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에릭 애덤스 신임 시장이 상당히 지금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인함을 뉴욕시의 모토라고 합니까? 강인함 네. 이걸 내세우면서 80% 이상 우리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그리고 접종 확인도 철저하게 했고 사망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그러면은 코로나 극복 도시라고 첫 번째 선언을 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이제 다 판단을 하겠지만 뭐 시민의 안전, 건강을 담보로 뭐 이런 강인함을 표시하는 것은 좀 너무 무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미얀마 사태, 이제 군부 지지 국가가 늘어나고 시민 학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일 날 쿠데타 발생했으니까 네. 1년 동안 그래도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제재는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교적 왕따 정책을 펼쳤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외교적으로 미얀마를 비난하고 이랬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 연말하고 연초부터 1년 정도가 되어가니까 저기에 군부하고 협력하는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러시아는 원래부터 좀 그랬지만 네네. 인도하고 캄보디아 네. 이게 그 아세안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는 외무차관을 작년 연말에 미얀마로 보내가지고 공개적으로 회담을 하고 지지 형태를 띠했고 그거보다 더 지금 강력한 것이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36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네. 이 다음 주에 미얀마를 공식 방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군부 쿠데타 작년에 일어나고 나서 방문하는 첫 번째 국가 원수 공식 방문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해서 아세안의 올해 의장국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럼 아세안 의장국의 대표 총리가 공식적으로 방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의미가 더 많이 네네. 부여가 되겠네요. 외교적인 지지를 하겠다라는 네네. 걸로 지금 그럼 외교적 왕따에서 벗어나니까 이 군부 정권은 더 이제 시민 탄압이라든지 학살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문민정부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아웅산 수치 여기에 대한 어떤 탄압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려됩니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예. 아이고 진짜 이거는 참 저희가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냥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해 첫 방송이기도 하고 저희 방송 그래서 끝으로 힘내시라고 채환의 화이팅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밖에 못 듣겠네. 자갈치 아침에